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전국이 5도에서 16도로 주말 내내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번 달 30일 제8위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꼼수라며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이 어제 저녁 종료되면서 다시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차 파업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오늘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가자시티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이 공격을 받아 수십 명이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병원 지하에 군사시설이 있고 하마스가 이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국에서 빈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빈대가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것으로 보고 정부가 대체 살충제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다음 주 방제 작업부터 대체 살충제가 사용될 전망입니다. 네, 먼저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중부 내륙과 대부분 남부지방에 한파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희지 캐스터, 오늘 많이 춥죠? 네, 이번 주말 두꺼운 겨울 외투로 보온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져서요.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한 곳들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로 내려가 있고 파주가 영하 5도, 대관령이 영하 5.8도 등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또 충청 북부 지역은 영하 5도 안팎입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남부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곳곳에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에 머물겠고요.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안가와 호남 내륙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1.2도, 철원이 영하 4.2도, 안동이 영하 1도, 대구는 1.4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6도, 철원이 5도, 대전과 전주가 8도, 대구 11도, 부산은 1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3m에서 4m로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어올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제주에, 밤부터는 호남 서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제 처리가 불발된 탄핵 소추안을 놓고 국회에선 후폭풍이 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30일 탄핵안 재추진을 위해 탄핵 소추안을 전격 철회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그제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방통위원장은 반발했습니다.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신종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이른바 그 트럼피즘. 민주당은 어제 이 탄핵안을 하루 만에 철회했고 국회의장이 수용했습니다. 철회하지 않으면 72시간 경과 시 탄핵안이 폐기되고 이 경우 정기국회 기간 내 탄핵안을 다시 제출하려면 일사부재의 규정 위배 논란이 생기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가 됐고요.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돼 법적 효력이 생기면서 의제가 됐고 본회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다면은 이게 그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거죠. 국회 사무처는 보고만 한 것일 뿐 의제가 된 건 아니어서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국회법의 규정과 그다음에 그 선례
94년도에 국방부 장관 그거는 해임 잠깐만요. 선례를 그거는 이병주 중심으로 해서 국방부 장관은 그 사무처가 지금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만 처리한 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표결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재인 사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본회의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습관성 거부권 행사냐며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맞섰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망국적 악법으로, 방송 3법은 총선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는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쭉 다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수기 없이 처리돼 아쉽다고 했습니다.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이런 법인데 여야 간에 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보호하고 방송 3법으로 언론 자유 신장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과도한 손배 가압류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분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가족분들, 이런 분들께 이제는 정의를 실현할 때가 됐다. 과도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법안 논의 과정에선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이들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양국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취임 뒤 세 번째가 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신당 창당 결심을 밝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만났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여러 사람이 동조하며 힘을 합칠 것이며 제3지대 세력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밝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같다며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 전 비대위원장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칠 거라며 제3지대 세력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뿐이 아니라 또 딴 사람들도 다 거기에 나는 동조해서 규합을 하지 않을까 나 이렇게 생각을 해. 이준석 전 대표도 SNS에 정치개혁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들과 대화를 나눠가겠다고 적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의 이번 만남이 마지막 만남은 아닌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당연히 열어놓죠. 그것을 그 가능성을 부정할 정도의 어떤 이견은 보지 못했습니다. 수권 정당을 가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랑 일치하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 대표는 이른바 친윤 인사 공천을 가정해 대구에서 출마할 의사도 밝혔습니다. 대구는 누군가 꽂힐 겁니다. 검사 공천이든지 아니면 용산 행정 공천이 꽂힐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의미 있는, 예를 들어서 심판의 대상이 있으면 붙는 거고요.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의 만남에 이은 이 전 대표의 광폭 행보에 국민의힘은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정치를 너무 게임하듯이 한다. 찻잔 속 태풍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신당 창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연말까지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밀고 당기기 수싸움은 더욱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그제부터 이어진 서울 지하철 파업은 어제 오후 6시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에 불거졌던 갈등은 그대로라서 수능 시험 이후 2차 파업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 시간대 서울 여의도역. 오후 6시 파업이 종료되고 노조원들이 복귀하면서 지하철은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최대 45분까지 지연됐지만 출근 시간대에는 정상 운영하기로 한 만큼 파업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원래도 붐비고 있기 때문에 파업의 영향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를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올해 270여 명이 정년 퇴직하는 만큼 안전을 위해 공백을 메울 인력을 채용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신규 채용 규모는 800여 명, 사측의 제한은 60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2026년까지 2,200여 명으로 계획한 인력 감축안에 대해선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주 목요일 수능 시험 이후로 날짜를 정해 무기한 2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과 지하철의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공사 측이 이런 심각한 현실 우려에 대해서 진지하게 응답하길 바랍니다. 다만 파업을 결의했던 양대 노조 중 한국노총이 막판 불참하면서 2차 파업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양대 노총이 오늘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엽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서대문역 근처에서 각각 노동자 대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대회에는 한국노총에서 10만 명, 민주노총에서는 5만 명 안팎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노동 탄압, 노동 계약으로 규정하고 정권 규탄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곧바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6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덕평나들목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2대가 먼저 부딪힌 뒤 화물차가 사고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중상 1명, 경상 2명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시티에 위치한 병원과 학교가 공격을 받아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가자 북부에서 남부로 대피하는 피난길에도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력한 폭발이 병원 주차장을 뒤덮습니다. 차량들이 인해 화염에 휩싸입니다. 가자지구 북부 알-아우다 병원을 비롯해 의료시설 4곳에 이스라엘의 집중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근거지로 지목한 가자 최대 병원 알-시파 병원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병원 외래 진료소가 폭격을 받으면서 최소 1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하마스 측이 밝혔습니다. مصابين احنا وقاعدين بالطابق الخامس ما شفنا الا القصيمه بتنزل علينا استشهدت بنت سلفي معنا مصابه من قبل هيك لكن استشهدت. 가자 북부의 한 학교도 미사일과 포격을 받아 50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자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병원과 학교 안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חמאס דאעש מתחבא בבתי חולים, הוא מתחבא במתקנים הומניטריים, הוא מתחבא בבתי ספר, הוא עושה את כל הפעולות האלה שהן פשע מלחמה. 이스라엘군은 어제 하루 6시간 동안 남부로 가는 피난길 통행을 열어줬고 이틀 동안 10만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살 곳을 찾아 떠난 피난길에서도 공습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도 공격을 받으면서 피난민들은 당나귀 수레로 부상자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한편 하마스 1인자 이스마엘 하니에의 손자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숨졌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국은 아직 해당 보도와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엔 직원도 1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가 인질 2명의 영상을 공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카타르 측과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석방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가자 지구를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재점령 의도냐며 비판을 받았던 네타냐후 총리.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또 가자를 계속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발언이 오락가락하는데 미국은 가자 지구는 계속 팔레스타인이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접경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 이 지역 이스라엘인들의 생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לדאוג שאין חמאס ולא יחזור חמאס, אבל שגם יהיו חיים חזקים מאוד אחרי. 그러면서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계속 통제할 거라고 밝혔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하마스가 제거된 뒤 가자 지구의 완전한 비무장화를 포함해 전면적인 보안 통제가 있을 거라고도 설명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군의 통제가 장기적일지 단기적일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당초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안보 전반을 무기한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가자지구 재점령 의도가 아니냐고 비난받자 사흘 만에 가자를 점령이나 통치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 말을 불과 하루 만에 다시 뒤집는 듯한 발언이 나온 건데 네타냐후 정부가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구상에 모호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반면 중동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 중인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이 계속 통치를 주도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No diminution in the territory of Gaza and a commitment to Palestinian-led governance for Gaza and for the West Bank.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은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쟁에서 너무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숨지고 고통받았다며 민간인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막고 지원을 극대화할 조치를 이스라엘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에 고립된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은 말 그대로 생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이 화장실 한 곳을 쓰고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시다 보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피란 행렬. 공격하지 말라며 흰 깃발을 흔들고 마차를 타고 살기 위해 남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도 한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건물 지붕에도 바닥에도 피난민들로 넘쳐납니다. 70만여 명을 수용한 유엔 난민시설에선 화장실 한 곳을 평균 160명이 사용합니다. حياتنا عذا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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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لحمام دور 3 ساعات تقعد عليه الطفل زي هذا بقدر يصبر 3 ساعات يستنى دور حمام بقدر يصبر على خبزه انا من امبارح فيش خبز عندي. 가장 심각한 건 물이 없다는 겁니다.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공장 2곳의 전기 공급이 차단돼 예전의 15%만 생산하는 상황. 한 사람당 하루 4리터 배급이 목표인데 온종일 한 방울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يمكن ولا 20,000 عائلة بتشرب من البربيش هذا. الوضع عندنا مأساوي جدا. 구호품 트럭으로 들어가는 물은 가자 주민의 4%에게만 제공되는 수준이라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식수가 없어 흙탕물을 마시고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흘러든 바닷물로 빨래와 설거지를 합니다. 결국 보건 재앙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에만 3만 3천 건 이상의 설사 사례가 보고됐는데 절반 이상이 5살 미만 어린이였습니다. 전쟁 전 월 평균 2천 건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는 겁니다. 옴과 이, 수두 같은 전염성 질환도 폭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휴전과 인질 석방을 동시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오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1년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에 시 주석이 참석하는 걸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회담에서 따로 만난 이후 1년 만의 만남입니다.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현안은 물론 지역과 국제 의제가 망라될 것이라며 미중 간 군비 통제와 반도체 등 통상과 경제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을 꼽았습니다. 특히 남중국해 상공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불러온 중국의 위협 비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중 간 군 작전 요원 수준까지 군사 채널을 복원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도 이번 회담 의제입니다.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북러 간 군사 협력으로 인한 도발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동 지역의 확전 방지를 위해 중국이 이란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활용해 주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 성사를 위해 지난 몇 달간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과 블링컨 국무장관, 옐런 재무장관 등 고위급을 잇따라 중국에 파견해 올 초 정찰풍선 사태로 얼어붙었던 미중 관계를 복원하는 데 공을 들여왔습니다. 특히 대선을 1년 남겨둔 바이든 대통령에겐 중국과의 관계 관리가 필요하고 시진핑 주석에겐 부진한 경제를 회복시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회담이 성사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회담 결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공동 성명이 나오냐는 질문에 어렵고 복잡한 양국 관계를 신중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틀을 만드는 것이 이번 회담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최근 빈대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또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있어 방제가 어렵다는 얘기에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살충제 8개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가정집. 방제업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혹시 빈대가 나타날까 옷장이나 매트리스 등 집안 곳곳에 빈대 예방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진짜 이 2달에 한 번 들어오는 게 요즘 들어는 뭐 하루에 5건씩 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엄청 세요. 그래서 일반 살충제로 뿌리면 반도 잘 안 죽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빈대 퇴치에는 주로 피레스로이드 계열의 살충제가 쓰여왔습니다. 빈대가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걸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대체 살충제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일부 검증 절차를 생략한 겁니다. 정부가 승인한 제품은 모두 8개.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승인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제품으로 정부는 이미 국내에서도 모기나 바퀴벌레 등 일부 해충용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빈대 방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승인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제업체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건 안전성 검증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빈대용 살충제의 안전성 검증 등 후속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긴급 승인된 제품들은 다음 주 방제 작업부터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화학적 살충제는 없다면서 증기나 진공 청소기 등 물리적 방제를 먼저 활용하고 살충제 등 화학적 방제는 정해진 용법에 따라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정부가 긴급 승인한 대체 살충제는 현재는 방역 전문 업체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주 등 지자체에선 예산을 투입해 대체 살충제 확보에 나섰고 불안한 마음에 살충제를 대량 구매하는 소비자도 등장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15년 동안 방역업체를 운영해온 고명철 씨. 가정집부터 호텔 같은 다중이용시설까지 다양한 시설을 방역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빈대 방역 문의가 늘면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대체 살충제 구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약품은 지금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사용해가지고 빈대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아마 그 결과물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충제의 내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빈대 방역을 위해 방역 업체에선 이렇게 다양한 약품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빈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제주에선 행여나 하는 걱정에 살충제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대형 약국에선 살충제를 대량 구매하는 소비자까지 등장하면서 이번 달 판매량이 이미 지난달 판매량을 제쳤습니다. 문의도 많고 구매도 많은데 주문이 잘 안 돼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약사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조금 비축된 게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방역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억 원 가까운 방역 예산을 긴급 투입해 다음 주부터 지역 보건소 6곳에 대체 살충제 1,000리터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객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유 소장의 퇴임으로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이 처음으로 동시에 공석이 됐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재판소 구성원들이 열성을 다한 결과 많은 결정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기에 기다릴 뿐입니다. 이제 헌재 소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는 13일. 다만 국회 절차가 미뤄지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석 상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임명된 지 가장 오래된 이은혜 재판관이 당분간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재는 자주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됐고 재판관이 7명 이상이면 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이 빠지면 6명 이상이 필요한 위헌 결정 등은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민감한 사건의 경우 결정의 정당성 확보가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형제 헌법소원, 유류분제도 위헌 법률 심판, KBS 수신료 분리증수 헌법소원 등 주요 심판도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매달 한 차례씩 선고를 해왔지만 이번 달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장 자리 역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40일 넘게 공석인 상황.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관련 단체들을 잇따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과학의과대학들이 희망하는 증원 규모도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인데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주장해온 의대 교수를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환자단체와 전공의, 병원단체까지 잇따라 만난 복지부. 이번에는 전국 사립대 병원들과 만나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또 길게 늘어선 줄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사립대 병원들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보상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도 의사 확충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전국의 각 의과대학이 희망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는 2,000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취합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 결과가 최종 규모는 아니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증원을 희망한 의대들이 교육 역량을 갖췄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 여론에서 고립돼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를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을 알려왔던 건데 김 교수는 마녀 사냥이라고 의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자기 집단의 이익을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는 하는 일종의 마녀 사냥 메카시즘이라서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증원을 반영하겠다는 정부는 다음 주엔 전국 의대 교수들을 만납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절기상으로도 그렇고요. 체감하는 날씨만 봐도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든 것만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곳곳에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겠지만 더 추워지기 전에 나들이를 가려면 이번 주말을 놓칠 수는 없겠는데요. 증가폭을 보니까 오늘보다는 일요일 교통량이 25만 대 정도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기권 곳곳으로는 속도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0번 서울 양양선의 정체가 가장 먼저 시작됐는데요. 양양 쪽 아직까지는 화도 부근에서 짧게만 막히지만 최대 정체 시간대인 오전 10시쯤에는 동홍천 부근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2번 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 부근에서 가다 서다 반복하고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양지 부근에서 속도 내려가는데 그래도 이후 상황은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순산터널 부근에서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들은 괜찮습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져서요.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한 곳들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1.5도, 파주가 영하 5도, 대관령은 영하 5.8도 등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또 충청 북부 지역은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꽤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남부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안가와 호남 내륙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1.5도, 철원이 영하 4.6도, 춘천 영하 3.3도, 울산은 3.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철원이 5도, 대전과 전주가 8도, 대구는 1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3m에서 4m로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실행 중인 주 4일제 근무, 더 이상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체 협약에 주 4일제가 포함되는 등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주 4일제 실태를 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 4일 근무를 하는 권혜인 씨에게 금요일은 휴일입니다. 아이 등원 준비가 한결 여유로워졌고 머리도 더 신경 써서 매만져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은 하루도 그렇고 반나절만 여유가 돼도 차이가 크긴 하거든요. 금요일에는 아빠도 부담이 적어지고.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권 씨의 회사는 1년 전부터 임금 삭감 없는 온전한 주 4일제를 운영 중입니다. 주당 근무 시간이 32시간으로 줄었지만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입한 덕에 회사 실적은 오히려 14% 늘었습니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압축적으로 일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동의가 좀 되었던 것 같고. 이 대학병원은 올해부터 간호사 30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입사 1년 차 미만 간호사의 퇴직률이 50%에 달하자 노사협의로 도입했습니다. 주 4일제 참여 간호사들은 임금 10% 삭감에 동의했고 대신 24시간 병동을 운영해야 하는 병원 측은 간호인력 5명을 추가 고용했습니다. 5명 정도는 충원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퇴사율이 줄어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카카오 등은 월 1회 주 4일제를 시행 중이고 배달의 민족도 주 32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주 4일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임금단체 협약에서 격주 주 4일제에 합의하는 등 주 4일제 도입 시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는 일터에서 소위 갑질을 당하더라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고 직장을 옮기려면 사업주에게 잘못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사법기관의 판단이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공장. 관리자가 캄보디아에서 온 오치에 씨를 다그칩니다. 못하는 게 어딨어, 못하는 게. 잘 알아듣지 못하자 집으로 가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가 빨리. 가라고. 어디야? 집에 가.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으로 위협하기까지 하자 동료 노동자였던 리살린 씨가 오치에 씨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관리자는 두 사람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캄보디아로 돌아가라 윽박질렀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한 두 사람. 공장에선 쫓겨날 처지라 노동부에 이직 허가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오치에 씨는 이직이 허가됐지만 리살린 씨는 불어돼 불법 체류자가 된 겁니다. 근거는 경찰의 판단. 오치에 씨는 폭행당한 영상이 있어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리살린 씨는 폭행이나 직접적 위협이 입증 안 돼 법적으로 강요죄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កំហឹងមួយផ្លេតចឹងគេសម្រេចយើងចាច់បើអាចខ្ញុំស្នើទៅក្រសួងកាងារហើយនឹងក្រសួងតាវ៉េហើយជួយគិតឡើងវិញហើយនឹងផ្ដល់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려면 근로자 책임이 아니란 것. 그러니까 사업주 잘못이란 걸 노동자가 입증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관련 법을 외국인들이 압니까? 한국어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노동부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이직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법적으로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이직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히는 사안으로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음에도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는 2010년 이후 노동부가 사업주 잘못을 인정해 이직을 허가한 경우는 2%도 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전현직 고위직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들이 무더기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수사나 인사 편의를 대가로 사건 브로커에게 연루된 의혹입니다. 지금까지 3명이 구속됐고 6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많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증거품이 담긴 상자와 서류를 들고 나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가 광주경찰청 수사 2개와 정보협력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감 이상 총경급으로도 수사 확대하시는 건가요? 같은 시각 검찰은 광주 북부경찰서와 광산경찰서 지구대 한 곳, 경찰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한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압수수색 대상 경찰관은 모두 4명인데 3명은 간부급입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1명은 승진 청탁 관련이며 나머지 3명은 2021년 광주 광산경찰서에 같이 근무하며 사기 사건 수사를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62살 성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성 씨가 검찰 수사관과 경찰들에게 수사와 인사 관련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직 경무관 1명과 전직 경감 1명, 현직 검찰 수사관 1명 등 모두 3명이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전 현직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등 6명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청급 고위 간부를 포함해 연루된 것으로 언급되는 전 현직 검경 인사만 10여 명에 이릅니다. 해당 사건 브로커가 광주 전남에서 검경 인사들과 오랜 시간 사적인 모임을 하며 인맥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파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8억 원대 사기 혐의와 남 씨를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전 씨는 송치 직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청조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간 변호인들을 통해서만 입장을 전해온 전 씨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입니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23명, 피해 규모는 2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사기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범 의혹이 불거진 남 씨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두 사람의 대질 조사에서 전 씨 측은 남 씨가 사기 행각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공범이 맞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남 씨는 공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본인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사기 공범 아니라는 입장 그대로 있습니까? 한편 전 씨의 스토킹과 아동학대 사건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각각 남 씨와 결별 직후 남 씨 모친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와 지난 8월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때렸다는 혐의입니다. 남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별도 입건됐던 전 씨의 모친도 함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미입니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사고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사고 피해를 줄이려면 현재 시속 25km인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빠르기에선 사고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손서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인도를 따라 달리던 킥보드. 순식간에 차로로 내려오더니 주차 차량과 강하게 부딪힙니다. 킥보드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고꾸라졌습니다. 잠깐 한눈 팔다가 차를 세게 들이받는가 하면 바로 앞에 차가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납니다. 지난 5년 동안 전동형 킥보드 사고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관련 사고로 숨진 사람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절반은 전동 킥보드가 벽이나 정차된 차를 들이받은 단독 사고입니다. 바퀴 사이즈가 자전거보다 작고 10인치죠. 10인치로 이제 작고 서서 타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높은 관계로 핸들이 과조작되면서 바로 전도되기 쉬운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한 구조 탓에 속도를 높일 경우 위험은 더 커집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속도에 따라 사고 충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람 대신 60kg의 모래주머니를 싣고 자전거와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시속 20km로 달리다 정면으로 충돌했을 경우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모두 옆으로 넘어지기만 했습니다. 시속 25km가 되면 자전거가 받은 충격은 1.8배 커졌지만 전동 킥보드는 3배 이상 충격이 커지며 앞부분이 부서졌습니다. 1.5m 높이에서 한 60kg 물체가 쾅 떨어질 때 받는 충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전거는 오히려 한 70cm에서 한 60kg 물체가 떨어졌을 때 받는 충격량. 킥보드 헬멧 착용률이 15% 정도에 그치는 점도 제한 속도를 낮춰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우리보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대중화된 유럽 국가도 최고 허용 속도를 20km로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대학가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몰래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피의자를 풀어주면서 피해자는 이 불안을 견디다 못해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낮에 한 남성이 주택 1층 창문을 열고 방 안을 살피더니 좁은 틈 사이로 몸을 밀어넣습니다. 1시간 뒤 한 손에 음료수를 들고 현관문으로 자연스럽게 걸어 나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집을 비운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이 남성은 창문을 열고 이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올라가 좁은 틈 사이로 빈집에 침입했습니다. 외출한 사이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발견돼 건물 CCTV를 돌려본 끝에 알게 됐습니다. 집이 아닌데 PC 카톡 로그인 알림이 떠서 집에 가봤더니 변기 커버는 올라가져 있고 돌려놨던 세탁기 예약은 꺼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범행이 3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일주일 만인 지난 8일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귀가시켰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 사실을 바로 인정해 긴급체포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피해 여성은 부랴부랴 거주지를 옮겼지만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3번이나 들어와 놓고 그냥 멀쩡하게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저한테 해코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불안해요.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증언이 잇따르는 상황. 경찰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A씨에 대해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우리나라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역사를 썼던 KBS 개그 콘서트가 오랜 휴식을 마치고 내일 저녁 돌아옵니다. 참신한 코너와 얼굴로 새로워진 개그 콘서트를 강푸른 기자가 소개합니다. 빰바야! 1999년 9월부터 전 국민의 주말 저녁을 책임졌던 개그 콘서트. 수많은 스타와 유행어를 배출하며 20년 넘게 사랑받았지만 2020년 6월 무기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시청률 저조와 코로나19 여파 때문이었는데 개콘만의 웃음을 목표로 3년 4개월여 만에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같이 편안하게 볼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다. 사실 그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봐도 어색하지 않은 편안한 웃음을 추구합니다. 매운맛 떡볶이만 있는 게 아니고 순한 맛도 있고 다양한 맛을 이렇게 본인들이 찾아서 즐기시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전성기를 이끈 익숙한 얼굴 외에도 신인들을 기용해 변화를 줬습니다. 저는 계속 개그맨이 되고 싶었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세어봤더니 딱 20년 만에 꿈을 이룬 거예요. 공개 코미디에 유튜브 콘텐츠를 접목한 것도 새로운 시도입니다. 구독자 14만 명을 보유한 폭신혜와 61만 유튜버 레이디 액션 등 인기 유튜버들도 합류합니다. 개그 콘서트 무대에 사실 너무 서보고 싶기도 했고 남녀노소 이제 어르신분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이제 또 채널이다 보니까는 저희 채널이 좀 맞을 것 같아가지고. 객석 정원의 5배가 넘는 2,600여 명이 방청을 신청할 만큼 기대가 뜨겁습니다. 없어져서 좀 아쉬웠었는데 다시 부활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또 다시 저희 국민들의 웃음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새 단장을 마친 개그 콘서트는 내일 저녁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밤 10시 25분 ETV에서 방송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어 지하수를 끌어다 음용수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일부 군부대들이 있습니다. 군이 올해부터 이 소규모 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에 우라늄 수치도 포함했는데요. 벌써 10곳이 넘는 곳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딴 곳에 있는 군 훈련장이나 작전부대에선 지하수를 끌어올려 소규모 급수 시설을 운영합니다. 수돗물 대신이어서 장병들이 씻고 취사하고 마시는 물로도 사용합니다. 몇 달 전 이런 소규모 급수 시설을 사용하는 경기도 포천의 한 훈련장 물에서 먹는 물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우라늄이 검출됐습니다. 상수도로 공급되는 수돗물은 여과 과정을 거쳐 정수되지만 소규모 급수 시설은 지하수에 염소를 넣는 정도의 소독만 이뤄지다 보니 지하수에 녹아있던 우라늄이 걸러지지 못한 겁니다. 자연 발생 우라늄이어서 피폭 우려는 없지만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WHO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또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한 60마이크로그램 정도면 신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성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마시면은 손상이 갈 거냐 장기적으로 관찰을 좀 해봐야지 되는 거고. 소규모 급수 시설을 이용하는 부대는 전국에 모두 460곳. 군은 올해부터 우라늄 농도도 검사하기 시작했는데 기준치 이상 검출된 곳이 상반기에만 11곳에 이릅니다. 대장균이나 세균 등을 포함하면 2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라늄 등은 체내에 축적돼 군 장병의 향후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국에 남아있는 소규모 급수 시설의 시설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방부는 우라늄이 검출된 급수원은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정수설비 등을 설치했다며 상수도 연결과 통합 급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승용차는 물론 버스와 트럭까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구축됐습니다. 국내에선 처음인데요.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트럭과 하역 장비 등을 수소차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임명규 기자입니다. 평택항 인근의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준공됐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입니다. 5,000제곱미터 부지의 수소 충전 시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도 입주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습니다. 하루 충전 용량은 2,650kg, 시간당 150kg의 대용량입니다. 하루 18시간 운용되는데 충전기 3기에서 시간당 6대의 대형 버스가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차량을 통해 수소를 공급받고 추후 8km 떨어진 수소 생산기지에서 배관을 통해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배관까지 마무리되면 충전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운송에 차질이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운송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수소를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입 항만인 평택항 인근에 수소 교통 복합기지가 들어서 트럭과 하역 장비 등을 수소차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습니다. 항만에 많이 이용하는 대형 트럭들에 이렇게 수소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수소 시대를 당기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택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 평택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했습니다. 수소 충전 기반이 확대된 평택시는 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25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황량한 땅에 여기저기 파여있는 구덩이들, 반달 모양 같기도 하고 수박씨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것. 이게 바로 아프리카 사막화를 해결할 구덩이입니다. 네? 사막화요?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한 게 많지만 일단 이게 어느 지역 얘기인지부터 살펴보면요. 사하라 사막의 남쪽 사헬지대입니다. 이곳은 원래 건조하긴 해도 유목민들이 가축도 기르고 농사도 짓던 환경이었는데 1960년대부터 급격한 사막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남쪽으로 점점 넓어지는 걸 막지 못하면 사헬지대 아래에 있는 조금 더 비옥한 사바나 기후 지역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사헬지대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노력 중 하나가 아까 봤던 반달 모양의 구덩이들입니다. 여기에 물을 가둬서 사막을 다시 푸르게 만들겠다는 거죠. 오, 일리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헬 지역은 강수량이 한 250mm 이하, 물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비가 오면은 빗물을 모이게 물을 가둔 다음에 그 주변에 물을 줄 필요 없이 물이 있는 주변에서 식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이 좀 낙후된 지역, 전통적인 방식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가장 저비용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덩이를 파는 건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옛날부터 많이 쓰여왔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직 관정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땅에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 빗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걸 극대화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구덩이를 파두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저 작은 구덩이를 파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반달 모양의 큰 구덩이를 파는 것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반달 모양으로 파는 걸까요? 경사진 곳에 구덩이를 파고 그 흙으로 반원형 둔덕을 만들어두면 이게 제방 역할을 해줘서 빗물을 가둬둘 수 있고 땅을 타고 흐르는 물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먼저 이렇게 A자로 생긴 도구를 이용해 반원을 들인 다음 삽이나 곡괭이로 땅을 파줍니다. 그 흙을 쌓아 둔덕을 만들어주고요. 구덩이에는 작은 구멍들을 더 내서 물을 더 잘 머금을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이 구멍 속과 구덩이 주변에 나무나 작물을 심어 녹지를 조성해가는 겁니다. 식물이 어느 정도 커서 녹화가 되면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모래가 날라와서 구덩이를 또 메꿔줘요. 그게 어느 정도 식생이 녹화가 됐다는 얘기겠죠. 다른 쪽으로 또 이동을 해서 구덩이를 새롭게 조성을 해서 조림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사실 반달 모양 구덩이를 활용한 아프리카의 녹지화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아프리카 연합이 진행해왔습니다. 사헬지대 숲 조성 프로젝트에서 반달 모양 구덩이를 이용해 500만 헥타르의 땅과 약 2억 그루의 나무를 복원했다고 하고요. 또 UN 세계 식량 계획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10년 동안 총 23만 3천 헥타르의 땅을 녹지화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더 이상 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대요. So what these communities in this village who used to receive food for free and conditional food are doing with us is to use the labor that they have to come and work on this land to make sure that this land is reclaimed and they are able to get food, pasture for the livestock. 그런데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어쩌면 먼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르는 만큼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전국이 5도에서 16도로 주말 내내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번 달 30일 재발의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꼼수라며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이 어제 저녁 종료되면서 다시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차 파업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오늘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가자시티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이 공격을 받아 수십 명이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병원 지하에 군사시설이 있고 하마스가 이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국에서 빈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빈대가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것으로 보고 정부가 대체 살충제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다음 주 방제 작업부터 대체 살충제가 사용될 전망입니다. 네, 뉴스광장 2부 이어갑니다. 이번 주말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희지 캐스터, 오늘 얼마나 추운 건가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한 곳들이 꽤 많은데요. 서울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갔고요. 파주가 영하 5도, 대관령은 영하 5.8도, 제천이 영하 3.6도 등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또 충청 북부 지역은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또 남부 내륙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안가와 호남 내륙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1.5도, 대전이 영하 1.2도, 전주가 영하 0.2도, 대구는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6도, 철원이 5도, 청주와 대전, 전주가 8도, 대구는 11도로 어제와 비교했을 때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m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후부터, 호남 서해안은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제 처리가 불발된 탄핵 소추안을 놓고 국회에선 후폭풍이 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30일 탄핵안 재추진을 위해 탄핵 소추안을 전격 철회했는데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그제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방통위원장은 반발했습니다.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신종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이른바 그 트럼피즘. 민주당은 어제 이 탄핵안을 하루 만에 철회했고 국회의장이 수용했습니다. 철회하지 않으면 72시간 경과 시 탄핵안이 폐기되고 이 경우 정기국회 기간 내 탄핵안을 다시 제출하려면 일사부재의 규정 위배 논란이 생기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가 됐고요.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돼 법적 효력이 생기면서 의제가 됐고 본회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다면은 이게 그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거죠. 국회 사무처는 보고만 한 것일 뿐 의제가 된 건 아니어서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국회법의 규정과 그다음에 그 선례 94년도에 국방부 장관 그거는 잠깐만요. 그거는 이병철 국방부 장관은 그 사무처가 지금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만 처리한 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표결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재인 인사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본회의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습관성 거부권 행사냐며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맞섰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망국적 악법으로, 방송 3법은 총선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는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쭉 다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수기 없이 처리돼 아쉽다고 했습니다.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이런 법인데 여야 간에 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보호하고 방송 3법으로 언론 자유 신장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과도한 손배 가압류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분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가족분들, 이런 분들께 이제는 정의를 실현할 때가 됐다. 과도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법안 논의 과정에선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이들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양국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취임 뒤 세 번째가 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신당 창당 결심을 밝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만났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여러 사람이 동조하며 힘을 합칠 것이라며 제3지대 세력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밝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같다며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 전 비대위원장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칠 거라며 제3지대 세력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뿐이 아니라 또 딴 사람들도 나 거기에 나는 동조해서 규합을 하지 않을까 나 이렇게 생각을 해. 이준석 전 대표도 SNS에 정치개혁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들과 대화를 나눠가겠다고 적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의 이번 만남이 마지막 만남은 아닌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당연히 열어놓죠. 그것을 가능성을 부정할 정도의 어떤 이견은 보지 못했습니다. 수권 정당을 가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랑 일치하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 대표는 이른바 친윤 인사 공천을 가정해 대구에서 출마할 의사도 밝혔습니다. 대구는 누군가 꽂힐 겁니다. 검사 공천이든지 아니면 용산 행정 공천이 꽂힐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의미 있는, 예를 들어서 심판의 대상이 있으면 붙는 거고요.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의 만남에 이은 이 전 대표의 광폭 행보에 국민의힘은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정치를 너무 게임하듯이 한다. 찻잔 속 태풍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신당 창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연말까지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밀고 당기기 수싸움은 더욱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그제부터 이어진 서울 지하철 파업은 어제 오후 6시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에 불거졌던 갈등은 그대로라서 수능 시험 이후 2차 파업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 시간대 서울 여의도역. 오후 6시 파업이 종료되고 노조원들이 복귀하면서 지하철은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최대 45분까지 지연됐지만 출근 시간대에는 정상 운영하기로 한 만큼 파업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원래도 붐비고 있기 때문에 파업의 영향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를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올해 270여 명이 정년 퇴직하는 만큼 안전을 위해 공백을 메울 인력을 채용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신규 채용 규모는 800여 명, 사측의 제안은 60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2026년까지 2,200여 명으로 계획한 인력 감축안에 대해선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주 목요일 수능 시험 이후로 날짜를 정해 무기한 2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과 지하철의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공사 측이 이런 심각한 현실 우려에 대해서 진지하게 응답하길 바랍니다. 다만 파업을 결의했던 양대 노조 중 한국노총이 막판 불참하면서 2차 파업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양대 노총이 오늘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엽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서대문역 근처에서 각각 노동자 대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대회에는 한국노총에서 10만 명, 민주노총에서는 5만 명 안팎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동탄압, 노동계약으로 규정하고 정권 규탄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곧바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6분쯤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덕평 나들목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2대가 먼저 부딪힌 뒤 화물차가 사고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중상 1명, 경상 2명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시티에 위치한 병원과 학교가 공격을 받아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자 북부에서 남부로 대피하는 피난길에도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력한 폭발이 병원 주차장을 뒤덮습니다. 차량들이 인해 화염에 휩싸입니다. 가자지구 북부 알-아우다 병원을 비롯해 의료시설 4곳에 이스라엘의 집중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근거지로 지목한 가자 최대 병원 알-시파 병원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병원 외래 진료소가 폭격을 받으면서 최소 1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하마스 측이 밝혔습니다. مصابين احنا وقاعدين بالطابق الخامس ما شفنا الا القصيمه بتنزل علينا استشهدت بنت سلفي معنا مصابه من قبل هيك لكن استشهدت. 가자 북부의 한 학교도 미사일과 포격을 받아 50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자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병원과 학교 안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חמאס דאעש מתחבא בבתי חולים, הוא מתחבא במתקנים הומניטריים, הוא מתחבא בבתי ספר, הוא עושה את כל הפעולות האלה שהן פשע מלחמה. 이스라엘군은 어제 하루 6시간 동안 남부로 가는 피난길 통행을 열어줬고 이틀 동안 10만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살 곳을 찾아 떠난 피난길에서도 공습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도 공격을 받으면서 피난민들은 당나귀 수레로 부상자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한편 하마스 1인자 이스마엘 하니에의 손자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숨졌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국은 아직 해당 보도와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엔 직원도 1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가 인질 2명의 영상을 공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카타르 측과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석방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가자 지구를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재점령 의도냐며 비판을 받았던 네타냐후 총리.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또 가자를 계속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발언이 오락가락하는데 미국은 가자 지구는 계속 팔레스타인이 통치하게 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접경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 이 지역 이스라엘인들의 생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קודם כל להחזיר את הביטחון, לדאוג שאין חמאס ולא יחזור חמאס, אבל שגם יהיו חיים חזקים מאוד אחרי. 그러면서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계속 통제할 거라고 밝혔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하마스가 제거된 뒤 가자지구의 완전한 비무장화를 포함해 전면적인 보안 통제가 있을 거라고도 설명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군의 통제가 장기적일지 단기적일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당초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안보 전반을 무기한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가자지구 재점령 의도가 아니냐고 비난받자 사흘 만에 가자를 점령이나 통치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 말을 불과 하루 만에 다시 뒤집는 듯한 발언이 나온 건데 네타냐후 정부가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구상에 모호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반면 중동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 중인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이 계속 통치를 주도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No diminution in the territory of Gaza and a commitment to Palestinian-led governance for Gaza and for the West Bank.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은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쟁에서 너무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숨지고 고통받았다며 민간인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막고 지원을 극대화할 조치를 이스라엘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오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1년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에 시 주석이 참석하는 걸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회담에서 따로 만난 이후 1년 만에 만남입니다.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현안은 물론 지역과 국제 의제가 망라될 것이라며 미중 간 군비 통제와 반도체 등 통상과 경제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을 꼽았습니다. 특히 남중국해 상공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불러온 중국의 위협 비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중 간 군 작전 요원 수준까지 군사 채널을 복원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도 이번 회담 의제입니다.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북러 간 군사 협력으로 인한 도발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동 지역의 확전 방지를 위해 중국이 이란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활용해 주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 성사를 위해 지난 몇 달간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과 블링컨 국무장관, 옐런 재무장관 등 고위급을 잇따라 중국에 파견해 올 초 정찰 풍선 사태로 얼어붙었던 미중 관계를 복원하는 데 공을 들여왔습니다. 특히 대선을 1년 남겨둔 바이든 대통령에겐 중국과의 관계 관리가 필요하고 시진핑 주석에겐 부진한 경제를 회복시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회담이 성사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회담 결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공동 성명이 나오냐는 질문에 어렵고 복잡한 양국 관계를 신중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틀을 만드는 것이 이번 회담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최근 빈대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또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있어 방제가 어렵다는 얘기에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살충제 8개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가정집. 방제업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혹시 빈대가 나타날까 옷장이나 매트리스 등 집안 곳곳에 빈대 예방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진짜 이 2달에 한 번 들어오는 게 요즘 들어는 뭐 하루에 5건씩 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엄청 세요. 그래서 일반 살충제로 뿌리면 반도 잘 안 죽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빈대 퇴치에는 주로 피레스로이드 계열의 살충제가 쓰여왔습니다. 빈대가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걸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대체 살충제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일부 검증 절차를 생략한 겁니다. 정부가 승인한 제품은 모두 8개.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승인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제품으로 정부는 이미 국내에서도 모기나 바퀴벌레 등 일부 해충용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빈대 방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승인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제업체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건 안전성 검증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빈대용 살충제 안전성 검증 등 후속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긴급 승인된 제품들은 다음 주 방제 작업부터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화학적 살충제는 없다면서 증기나 진공 청소기 등 물리적 방제를 먼저 활용하고 살충제 등 화학적 방제는 정해진 용법에 따라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정부가 긴급 승인한 대체 살충제는 현재는 방역 전문 업체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주 등 지자체에선 예산을 투입해 대체 살충제 확보에 나섰고 불안한 마음에 살충제를 대량 구매하는 소비자도 등장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15년 동안 방역업체를 운영해온 고명철 씨. 가정집부터 호텔 같은 다중이용시설까지 다양한 시설을 방역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빈대 방역 문의가 늘면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대체 살충제 구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약품은 지금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사용해가지고 빈대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아마 그 결과물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충제의 내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빈대 방역을 위해 방역업체에선 이렇게 다양한 약품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빈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제주에선 행여나 하는 걱정에 살충제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대형 약국에선 살충제를 대량 구매하는 소비자까지 등장하면서 이번 달 판매량이 이미 지난달 판매량을 제쳤습니다. 문의도 많고 구매도 많은데 주문이 잘 안 돼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약사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조금 비축된 게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방역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억 원 가까운 방역 예산을 긴급 투입해 다음 주부터 지역보건소 6곳에 대체 살충제 1,000리터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객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유 소장의 퇴임으로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이 처음으로 동시에 공석이 됐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재판소 구성원들이 열성을 다한 결과 많은 결정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입니다. 이제 헌재 소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는 13일. 다만 국회 절차가 미뤄지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석 상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임명된 지 가장 오래된 이은혜 재판관이 당분간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재는 자주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됐고 재판관이 7명 이상이면 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이 빠지면 6명 이상이 필요한 위헌 결정 등은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민감한 사건의 경우 결정의 정당성 확보가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형제 헌법소원, 유류분제도 위헌 법률 심판, KBS 수신료 분리증수 헌법소원 등 주요 심판도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매달 한 차례씩 선고를 해왔지만 이번 달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장 자리 역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40일 넘게 공석인 상황.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저하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져서 서울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로 내려갔고요. 파주가 영하 5도, 대관령은 영하 5.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이 꽤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북 또 남부 내륙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낮아지겠고요. 낮 기온도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안가와 호남 내륙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1.8도, 대전이 영하 1.1도, 진주가 영하 0.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6도, 철원 5도, 춘천과 대전, 전주가 8도, 대구는 1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m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실행 중인 주 4일제 근무, 더 이상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체 협약에 주 4일제가 포함되는 등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주 4일제의 실태를 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 4일 근무를 하는 권혜인 씨에게 금요일은 휴일입니다. 아이 등원 준비가 한결 여유로워졌고 머리도 더 신경 써서 매만져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은 하루도 그렇고 반나절만 여유가 돼도 차이가 크긴 하거든요. 금요일에는 아빠도 부담이 적어지고.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권 씨의 회사는 1년 전부터 임금 삭감 없는 온전한 주 4일제를 운영 중입니다. 주당 근무 시간이 32시간으로 줄었지만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입한 덕에 회사 실적은 오히려 14% 늘었습니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압축적으로 일을 해야겠다라는 동의가 좀 되었던 것 같고. 이 대학병원은 올해부터 간호사 30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입사 1년 차 미만 간호사의 퇴직률이 50%에 달하자 노사협의로 도입했습니다. 주 4일제 참여 간호사들은 임금 10% 삭감에 동의했고 대신 24시간 병동을 운영해야 하는 병원 측은 간호인력 5명을 추가 고용했습니다. 5명 정도는 충원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퇴사율이 줄어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카카오 등은 월 1회 주 4일제를 시행 중이고 배달의 민족도 주 32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주 4일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임금단체 협약에서 격주 주 4일제에 합의하는 등 주 4일제 도입 시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8억 원대 사기 혐의와 남 씨를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전 씨는 송치 직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청조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간 변호인들을 통해서만 입장을 전해온 전 씨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입니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23명, 피해 규모는 2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사기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범 의혹이 불거진 남 씨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두 사람의 대질 조사에서 전 씨 측은 남 씨가 사기 행각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공범이 맞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남 씨는 공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본인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사기 공범 아니라는 입장 그대로 있습니까? 한편 전 씨의 스토킹과 아동학대 사건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각각 남 씨와 결별 직후 남 씨 모친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와 지난 8월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때렸다는 혐의입니다. 남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별도 입건됐던 전 씨의 모친도 함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미입니다. 사채업자 등의 불법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법무부가 내놨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안과 공포감을 줄 경우 스토킹 처벌법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생활비 3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휴대전화 연락처를 넘긴 A씨. 이자까지 55만 원을 갚지 못했는데 대부업자는 담보로 받은 연락처로 A씨 주변인에게 전화해 돈을 갚으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2,100개 있는 연락처가 다 그쪽으로 넘어갔었고요. 돈을 상환하면 바로 삭제를 해주겠다. 20만 원을 빌렸던 김모 씨도 친구들까지 협박 대상이 됐고 심지어 상환 기간을 늘려주겠다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착취 추심까지 등장했습니다. 텔레그램 쪽으로 영상 찍어서 보내주면은 기한 늦춰주겠다. 동생 초등학교까지 찾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처럼 불법적인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대응책을 지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빚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불법 추심에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면 사채업자들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나 문자 등을 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 접근 금지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엄정 대응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한편 한동훈 장관은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구형 상향도 적극 검토하고 불법 수익과 은닉 재산을 몰수, 추징 보전하는 등 철저히 환수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대학가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몰래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피해자를 그대로 풀어주면서 피해자는 불안을 견디다 못해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낮에 한 남성이 주택 1층 창문을 열고 방 안을 살피더니 좁은 틈 사이로 몸을 밀어넣습니다. 1시간 뒤 한 손에 음료수를 들고 현관문으로 자연스럽게 걸어 나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집을 비운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이 남성은 창문을 열고 이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올라가 좁은 틈 사이로 빈집에 침입했습니다. 외출한 사이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발견돼 건물 CCTV를 돌려본 끝에 알게 됐습니다. 집이 아닌데 PC 카톡 로그인 알림이 떠서 집에 가봤더니 변기 커버는 올라가져 있고 돌려놨던 세탁기 예약은 꺼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범행이 3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일주일 만인 지난 8일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귀가시켰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 사실을 바로 인정해 긴급체포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피해 여성은 부랴부랴 거주지를 옮겼지만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3번이나 들어와놓고 그냥 멀쩡하게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저한테 해코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불안해요.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증언이 잇따르는 상황. 경찰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A씨에 대해 절도,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우리나라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역사를 썼던 KBS 개그 콘서트가 오랜 휴식을 마치고 내일 밤 돌아옵니다. 참신한 코너와 얼굴로 새로워진 개그 콘서트를 강푸른 기자가 소개합니다. 빰바야!
1999년 9월부터 전 국민의 주말 저녁을 책임졌던 개그 콘서트. 수많은 스타와 유행어를 배출하며 20년 넘게 사랑받았지만 2020년 6월 무기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시청률 저조와 코로나19 여파 때문이었는데 개콘만의 웃음을 목표로 3년 4개월여 만에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같이 편안하게 볼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다. 사실 그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봐도 어색하지 않은 편안한 웃음을 추구합니다. 매운맛 떡볶이만 있는 게 아니고 순한 맛도 있고 다양한 맛을 이렇게 본인들이 찾아서 즐기시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전성기를 이끈 익숙한 얼굴 외에도 신인들을 기용해 변화를 줬습니다. 저는 계속 개그맨이 되고 싶었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세어봤더니 딱 20년 만에 꿈을 이룬 거예요. 공개 코미디에 유튜브 콘텐츠를 접목한 것도 새로운 시도입니다. 구독자 14만 명을 보유한 폭신혜와 61만 유튜버 레이디 액션 등 인기 유튜버들도 합류합니다. 개그 콘서트 무대에 사실 너무 서보고 싶기도 했고 남녀노소 이제 어르신분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이제 또 채널이다 보니까는 저희 채널이 좀 맞을 것 같아가지고 객석 정원의 5배가 넘는 2,600여 명이 방청을 신청할 만큼 기대가 뜨겁습니다. 없어져서 좀 아쉬웠었는데 다시 부활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또 다시 저희 국민들의 웃음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새 단장을 마친 개그 콘서트는 내일 저녁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밤 10시 25분 ETV에서 방송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어 지하수를 끌어다 사용해야 하는 일부 군부대들이 있습니다. 군이 이런 군부대에 대해 수질 검사를 해봤더니 상반기에만 10곳이 넘는 곳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딴 곳에 있는 군 훈련장이나 작전부대에선 지하수를 끌어올려 소규모 급수시설을 운영합니다. 수돗물 대신이어서 장병들이 씻고 취사하고 마시는 물로도 사용합니다. 몇 달 전 이런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경기도 포천의 한 훈련장 물에서 먹는 물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우라늄이 검출됐습니다. 상수도로 공급되는 수돗물은 여과 과정을 거쳐 정수되지만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하수에 염소를 넣는 정도의 소독만 이뤄지다 보니 지하수에 녹아있던 우라늄이 걸러지지 못한 겁니다. 자연 발생 우라늄이어서 피폭 우려는 없지만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WHO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또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한 60마이크로그램 정도면 신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성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마시면은 손상이 갈 거냐 장기적으로 관찰을 좀 해봐야지 되는 거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부대는 전국에 모두 460곳. 군은 올해부터 우라늄 농도도 검사하기 시작했는데 기준치 이상 검출된 곳이 상반기에만 11곳에 이릅니다. 대장균이나 세균 등을 포함하면 2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라늄 등은 체내에 축적돼 군 장병의 향후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국에 남아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시설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방부는 우라늄이 검출된 급수원은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정수설비 등을 설치했다며 상수도 연결과 통합 급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힘 안 들이고 재밌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분들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사고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사고 피해를 줄이려면 현재 시속 25km인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빠르기에선 사고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위험한 점은 무엇인지 손소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인도를 따라 달리던 킥보드. 순식간에 차로로 내려오더니 주차 차량과 강하게 부딪힙니다. 킥보드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고꾸라졌습니다. 잠깐 한눈 팔다가 차를 세게 들이받는가 하면 바로 앞에 차가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납니다. 지난 5년 동안 전동형 킥보드 사고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관련 사고로 숨진 사람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절반은 전동 킥보드가 벽이나 정차된 차를 들이받은 단독 사고입니다. 이제 바퀴 사이즈가 자전거보다 작고 10인치죠. 10인치로 이제 작고 서서 타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높은 관계로 핸들이 과조작되면서 바로 전도되기 쉬운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한 구조 탓에 속도를 높일 경우 위험은 더 커집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속도에 따라 사고 충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람 대신 60kg의 모래주머니를 싣고 자전거와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시속 20km로 달리다 정면으로 충돌했을 경우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모두 옆으로 넘어지기만 했습니다. 시속 25km가 되면 자전거가 받은 충격은 1.8배 커졌지만 전동 킥보드는 3배 이상 충격이 커지며 앞부분이 부서졌습니다. 1.5m 높이에서 한 60kg 물체가 쾅 떨어질 때 받는 충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전거는 오히려 한 70cm에서 한 60kg 물체가 떨어졌을 때 받는 충격량을 빼서 킥보드 헬멧 착용률이 15% 정도에 그치는 점도 제한 속도를 낮춰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우리보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대중화된 유럽 국가도 최고 허용 속도를 20km로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관련 단체들을 잇따라 만나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 의과대학이 희망하는 증원 규모도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인데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주장해온 의사 교수를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환자단체와 전공의, 병원단체까지 잇따라 만난 복지부. 이번에는 전국 사립대 병원들과 만나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또 길게 늘어선 줄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사립대 병원들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보상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도 의사 확충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전국의 각 의과대학이 희망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는 2,000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취합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 결과가 최종 규모는 아니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증원을 희망한 의대들이 교육 역량을 갖췄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 여론에서 고립돼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를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을 알려왔단 건데 김 교수는 마녀 사냥이라고 의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자기 집단의 이익을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는 하는 일종의 마녀 사냥 메카시즘이라서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증원을 반영하겠다는 정부는 다음 주엔 전국 의대 교수들을 만납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승용차는 물론 버스와 트럭까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구축됐습니다. 국내 첫 복합기지인데 시간당 6대의 대형 버스를 충전할 수 있고 충전 비용도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항 인근의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준공됐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입니다. 5,000제곱미터 부지의 수소 충전 시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도 입주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습니다. 하루 충전 용량은 2,650kg, 시간당 150kg의 대용량입니다. 하루 18시간 운용되는데 충전기 3기에서 시간당 6대의 대형 버스가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차량을 통해 수소를 공급받고 추후 8km 떨어진 수소 생산기지에서 배관을 통해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배관까지 마무리되면 충전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운송에 차질이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운송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수소를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입 항만인 평택항 인근에 수소 교통 복합기지가 들어서 트럭과 하역 장비 등을 수소차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습니다. 항만을 많이 이용하는 대형 트럭들에 이렇게 수소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수소 시대를 당기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택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 평택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했습니다. 수소 충전 기반이 확대된 평택시는 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25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전현직 고위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 편의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이 구속됐고 6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는 사람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증거품이 담긴 상자와 서류를 들고 나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가 광주경찰청 수사 2개와 정보협력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감 이상 총경급으로도 수사 확대하시는 건가요? 같은 시각 검찰은 광주 북부경찰서와 광산경찰서 지구대 한 곳, 경찰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한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압수수색 대상 경찰관은 모두 4명인데 3명은 간부급입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1명은 승진 청탁 관련이며 나머지 3명은 2021년 광주 광산경찰서에 같이 근무하며 사기 사건 수사를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62살 성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성 씨가 검찰 수사관과 경찰들에게 수사와 인사 관련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직 경무관 1명과 전직 경감 1명, 현직 검찰 수사관 1명 등 모두 3명이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전 현직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등 6명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청급 고위 간부를 포함해 연루된 것으로 언급되는 전 현직 검경 인사만 10여 명에 이릅니다. 해당 사건 브로커가 광주 전남에서 검경 인사들과 오랜 시간 사적인 모임을 하며 인맥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파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들이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권 내에서 이동하신다면 50번 영동선 강릉 쪽은 현재 용인을 중심으로 10km 구간 가장 지나기가 힘들고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남양주 금소부터 설악까지 가는 데는 50분 정도 예상됩니다. 남양주 지역의 경우 100번 고속도로 경기 동쪽 판교 방향 이 정체가 보고 계신 하남 일대까지 쭉 이어지고요. 하남 분기점에서 35번 고속도로에 진입해 남이 쪽으로 향하신다면 산곡 분기 점까지 7km 구간, 다시 한번 호법에서도 주춤합니다. 무엇보다도 1번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이미 총 정체 길이가 30여 킬로미터에 육박하는데 경기권에서는 오산 일대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천안 일대 통과가 가장 힘겹고요.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 남풍세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15번 고속도로 목포 쪽 바란과 서해대교 부근 통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서 서울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로 내려갔고요. 대관령이 영하 6.1도, 제천은 영하 3.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꽤 강하게 불어서요.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두꺼운 외투 챙겨 입어야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예상되고요.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안가와 호남 내륙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1.8도, 대전이 영하 1.1도, 전주가 0도, 대구는 0.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철원 5도, 춘천과 대전, 전주가 8도, 대구는 1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말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